네, 세무교육 매니저 비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실제 경매 진행 중이거나 매각이 된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NPL에 접목했던 사례,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정 물건을 낙찰받고 싶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을 수 없다. 이전 강의하고 이제 중첩이 되는데요. NPL로 적용된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제 여러분들이 괜찮은 물건을 낙찰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를 떼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 그 물건이 내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면 NPL로 진행을 할 건지도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 좀 같이 한번 복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저희에게 여러 차례 문의를 주셨던 분이 입찰을 했어요. 근데 떨어졌거든요. 물론 저희에게 의뢰를 주셨다면 이걸 NPL로 들어갈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의뢰자분과 상의를 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게끔, 혹은 특정 가격 이상으로 하면 포기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드렸을 텐데, 저희한테 이런저런 문의를 좀 주시고는 본인이 입찰하셔서 떨어지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NPL이 적용될 수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가 실제 사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지, 그리고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건이냐면요, 요겁니다. 이거 저희가 법정에 갔었는데요. 다른 물건 입찰하러. 그때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그렇게 뭐 인맥이 그렇게 있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명도나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항력이 없는 물건인데, 실제 사업 등록일은 뭐 별다른 게 이제 정보가 없기는 합니다만, 매각 물건 명세서는 보시면은 점포전세권자로 해서 1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가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점유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의미는 없어요. 사업 등록을 하고 인도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헷갈려서 물건이 좀 떨어지긴 했었어요. 실제 옥포 시내 대로변에 있는 이제 상가이기 때문에 쓰임은 이제 많은 물건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부분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문제는 이 물건이 대부법인에 넘어간 NPL이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는데 결과값이 어떻게 되느냐, 1억 7,500까지 떨어졌는데 앞차순보다 더 높게 낙찰이 됐죠. 그죠? 보시면은 자, 최저가가 1억 7,500, 앞차순 2억 1,900인데 2억 3,700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근데 2등이 1억 7,500에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낙찰자는 따놓은 당사입니다. 앞차순보다 높게 썼으니까. 이유는 NPL, 즉 대부법인이 근저당을 가져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법인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입찰을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2등을 한 이분도 저희한테 의뢰를 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낙찰을 받을까를 같이 고민을 했더라면, 저희가 이 물건을 NPL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업체에 타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율을 좀 해드렸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입찰해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1등으로 되신 이분은 대부법인하고 연결해서 들어온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자, 여기 등기부를 열어보게 되면요, 채권 양수도 계약 뭐 그런 게 없어요. 채권자가 바뀌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많이 떨어진 물건은 습관적으로 여기 문건 송달 내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NPL 경매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드릴 때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자, 이게 채권자 변경 신고서, 기타 권리 신고서 이런 거 있죠. 자, 23년 4월에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등기가 업데이트가 좀 많이 안 됐나 보네요. 자, 채권자 변경 신고서가 제출됐는데 등기부상에 바뀐 게 없다면 최근 일자 기준으로 등기부 등본 떼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대부법인으로 근저당권이 바뀌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NPL로 유동화가 돼서 NPL 업체가 유입 투자 내지는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물건 1번, 2번도 지금 유찰이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 저희가 일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물건인데 요것도 좀 많이 떨어졌고, 자, 그리고 이 물건 번호 2번은 특보등인데 따로 소개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물건 두 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자, 1, 2, 3번 물건 번호 1, 2, 3번은 같이 대부법인의 채권 양수도 계약으로 근저당권이 이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물건 번호 1번도 2번도 누군가가 유입 투자 형태로 높은 금액으로 NPL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 2번 다요. 물론 들어온 사람이 없으면 대부법인이 직접 들어오든지 낙찰되는 가격으로 그냥 배당만 받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3번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2억 3,700에 들어갔다. 이 이유는 내려보시게 되면 자, 이미 경매 거제 축협이거든요. 거제 축협에서 농협자산관리회사로 이제 AMC로 넘어가게 된 건데, 채권 재고액이 2억 6천입니다. 그러면 한 2억 정도 대출이 됐겠죠. 그죠? 그리고 이자가 쌓여가지고 2억 2, 3천 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돼서 원금하고 이자 쌓인 금액만큼 입찰이 들어간 거예요. 어차피 내가 2억 3,700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도 이 낙찰자가 다시 본인이 대부법인을 통해서 페이백을 받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높은 금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모르고 2등으로 입찰하신 분은 어이가 없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높게 썼지, 이러면서 아, 경매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경매를 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돈을 벌겠다,
또는 좋은 물건을 내가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겠다 이러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요즘은 워낙 스마트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어떻게 낙찰 받는지, 어떻게 수익을 하는지,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이익이 되는지, 심지어 특수 물건까지 다들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스마트한 사람들이 좀 더 붙으니까 점점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NPL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면 경쟁을 했을 텐데 이렇게 아예 그냥 튕겨나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경매로 투자를 하시고 싶다면 경매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한테 따라다니면서 배우시는 게 맞고요. 솔직히. 아니면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고 싶다면 또 그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서 그때그때 조언을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배워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진행되는 이 경매 상황들에 모두 대처를 하기가 사실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든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고 싶든 진짜 멘토분을 잘 선점을 해서 그렇게 같이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경매 물건은 상황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다양한 상황들에 다 대처를 할 수 있어야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실전에서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는 멘토를 통해서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영상 이 물건 1번 물건 요거 저희가 예전에 영상 올린 적이 있거든요. 이 물건도 문의가 꽤 왔었던 물건이긴 한데요. 이게 예전보다는 시세가 좀 많이 떨어졌죠. 호가는 170, 80 하는데 최근 거래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격 측정이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해금강이 예전만 못하거든요. 사실 막 단체 관광객들 많이 다니고 할 때는 여기가 많이 붐볐는데 뭐 그럼에도 이제 싸긴 싸죠. 평당 100만원도 안 하니까. 호가가 170, 80 시세가 제가 볼 때는 한 140, 50 될 것 같은데 실거래가가 없어서 좀 애매합니다만은 그래도 싸긴 싸죠. 최저가 기준으로. 그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요게 차익형으로 투자형으로 보실 분들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좋은 땅들도 간간히 물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서 차익 실현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내가 장기 보유하겠다면 또 뭐 투자형으로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도 내가 진짜 마음에 든다 하면 자, 아래로 내려보시게 되면 자,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7억 8천입니다. 7억 8천. 채권 재고액이 한 6억 되겠죠. 그죠? 그럼 이자 쌓여서 6억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죠? 청구액이 요 아래는 전부 이제 물건 1, 2, 3번 합상 청구 금액이고 요것만 봤을 때는 한 6억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을 만약에 NPL로 진행한다면 대부업체하고 조인해가지고 난 6억 쓰는 거예요. 6억. 남들이 뭐 3억 2, 3천, 4, 5천, 3억 7, 8천 쓸 때 나는 그냥 6억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 마음에 들면 NPL로 들어가는 게 맞죠, 사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NPL로 들어갔을 때 대부법인에서 근저당 얼마에 진행을 할 건지 그거 협의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3억 4천에 채권 양수도를 개인하고 대부법인이 협약하고 또 이래저래 수수료 그리고 근저당 이전비 뭐 이런 것들이 다 부과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3억 7, 8천 요리 된다고요. 그러면 평당 100만 원 조금 넘죠. 그죠?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가져온 금액이 내가 타당하냐 그거는 별개로 해서 타진을 해보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NPL이 다 좋은 게 아니고 실제 내가 가져온 금액하고 대부법인 수수료 주고 하는 금액 그 다 계산해서 내가 평당 얼마에 가져왔는 그 총 금액이 이 물건을 가져왔을 때에 괜찮은 금액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6억을 쓰더라도 남은 차익분은 돌려받긴 해요. 그래서 내가 확정적 낙찰 받고 나중에 대출 받을 때도 좀 유리하고 좋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법인하고 협약한 금액 예를 들어서 3억 4천에 협약을 했다. 그러면 3억 7, 8천 들어간다고 칩시다. 이래저래 수수료 하고. 그러면 3억 7, 8천으로 가져오는 이 물건이 3억 7, 8천짜리로 판단을 했을 때 괜찮은 물건이냐.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괜찮다 하시는 분은 요 등기 떼가지고 대부법인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의 NPL로 진행되는 물건 자, 대부법인 업체를 찾으려면 요 등기, 예전 등기 말고 이거 등기부 등본을 이 주소로 한번 떼보세요. 그러면 채권 양도 확정 채권 양도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법인에 연락을 해서 아 내가 이 물건 낙찰 받고 싶은데 얼마에 진행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타진을 해보시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뭐 온라인에서 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 설명을 하시는 분들 좀 정확하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이론만 탑재된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번면 있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진입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막 그러시던데 이따 협의하면 돼요. 협의하면. 물론 이런 조형물 옮기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요 틈새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요 반대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하면 되고. 나라 땅이 껴있는데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문제없게 하겠다고 해당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가지고 넣으면은 인허가가 납니다. 뭐 도로가 없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또 설계사무소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상담료 드리고 좀 문의를 하세요. 전화 문의하면 답변 제대로 안 줍니다. 워낙 물어보는 사람은 많으니까. 자, 어찌됐건 이 물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매라는 것이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저는 사실 투자를 그렇게 썩 많이 추천드리진 않는데, 그래도 내가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남기겠다 해서 경매로 보시는 분들은 어떤 스탯을 가져갈 건지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권리상의 하자나 문제에 뭐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 내가 캐치해서 그 차익분을 내가 남기겠다라고 계획을 짜시는 분들은 차익분을 남길 수 있도록 출구 전략, 다시 말해서 엑시트가 되는지 그걸 많이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유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도 나도 아파트 하는데 나는 아파트 안 해. 다른 물건을 많이 이제 다루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물건을 다루시는 분들은 그 엑시트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남들은 공장을 어떻게 매입해서 대팔지를 몰라서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한 번, 두 번 해보면서 그 루트를 좀 알아서 그런 물건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좀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물건의 다각화를 통해서 남들이 많이 하지 않는 출구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하나는 물건은 뭐 특별히 하자나 문제가 없는데 그 물건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이 땅이 매수자가 많아. 이런 땅을 많이 찾아요. 그런 엑시트를 안다면 누구나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런 공부를 현장에 다니면서 많이 접하고 많이 파악하고 조사하고 또 실수요자가 많다는 걸 알면 그런 물건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떨어져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강점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부동산 자체를 워낙 거래를 많이 하고 중개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물건 찾아주세요 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년 동안 쌓여있는 피드백이 있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매입하면 좋겠다 이런 게 저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경매 물건이나 공매 물건 보면 저 물건은 팔리겠는데 하는 물건이 그냥 많이 떨어진 것도 꽤 봅니다. 그게 땅도 있고 공장도 있고 뭐 상가도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조언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더만요. 그거는 이제 공부를 위한 공부로 시작을 했다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적용했던 거 이제 요즘 뭐 책으로도 풀고 유튜브로도 풀죠. 지분 경매. 뭐 묘지, 이게 지분 묘지가 하나 나왔는데 번듯한 묘지가 한 2-30명 들어오더라. 이게 왜 들어오나 했더니만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 그 지분 묘지 지분 경매 그 강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후기 형태로.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뒤늦게 남들이 하지 않은 영역을 조금 공부를 해서 들어오는 이런 경매, 그런 방식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알려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뭐 임야 같은 경우 산림청에 매각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 뭐 국립공원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환경부나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어떤 물건을 가져갈지 공개를 안 하거든요. 우리가 추정해서 찍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사놨다 못 팔면 쓸데없는 임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없는데 또 그걸 따라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거 있어요. 소수가 하는 거 막 남들이 안 하는 거 찾아하다가 막 공부만 하고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요즘 뭐 도로 지분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아예 쳐다도 안 보는 도로가 100%에 낙찰되고, 그 도로가 이제 미불용지거든요. 나라나 국가 단체를 위해서 이미 쓰고 있는데 소유자를 못 찾아가 배상을 못 한 거, 보상 못 한 거, 그런 이제 도로들도 있거든요. 그런 미불용지 도로만 찾아가지고 입찰하는 사람은 요즘 늘어났대요. 보니까 뜬금없이 도로, 지방에 있는 도로들이 막 입찰 경쟁이 많아지고, 유행처럼 그래요. 유행처럼. 그러니까 먹거리는 정해져 있는데 이게 그것만 배워서 딱 해보려면 이미 유튜브에 나와 있고 뭐 책에도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점점 알려지니까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안 하는 거 좀 해먹다가 보면 그게 대중화되면 다른 거 또 찾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온전한 경매라고 저는 보지 않고,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사용자 중심으로 보되 진짜 물건의 가치는 몰라서 떨어진 것들, 그 가치를 정확히 알고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엑시트를 맞추는 게 저는 제대로 된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저희가 조언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른 지역은 저도 몰라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실거래만 봐서는 모른다니까요. 실제 아파트만 보더라도 미래에 오를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지역마다 지금 다 다른데. 완전 각계 전투거든요. 특정 지역에는 막 오르듯이 얘기하고, 또 어떤 지역은 전세가를 아직 밀어 올리지도 못하고, 또 어떤 지역은 뭐 여전히 이제 바닥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상승론자, 폭락론자, 막 이거 논쟁만 하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올바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편법, 남들이 안 하는 뭐 이거는 롱런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말을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길어졌는데, 요즘 경매 투자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실사용자 중심으로 항상 소개를 많이 하고, 거기서 시간이 지났을 때 차익이 발생하면 그게 이익이 되는 거고, 그게 손해 없는 이제 부동산의 매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투자로만 보시는 분들은
물건의 가치를 자꾸 보러 다니시고 현장도 다니시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이 서두가 없었네요. 오늘은 NPL 경매로 진행됐던 이 사례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경매 투자나 실사용자 중심으로 물건을 내가 꼭 매입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전문가분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한다든지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나아가는 것도 방법이 된다. 나 혼자 생각을 했을 땐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이런 경우가 그 경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예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